안녕하세요. 정목글 국어 정연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학년도 10월 고1 모의고사 17번에서 20번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지문은 철학 지문이에요. 분류를 굳이 따지자면 인문, 예술 이 파트에 들어오는 지문이겠네요. 여러분 요 철학 지문은 어떤 철학자가 나오고 그 철학자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철학자나 학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보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쭉 따라가 보는 그런 식으로 독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지문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문단이에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는 철학자 사르트르의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의식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항상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향성을 지닌다. 그래서 인간은 현실의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현실의 대상, 나아가 현재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러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얘들아, 요 말에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 실존과 본질이야. 근데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읽어보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본질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 있어? 실존이 먼저 있다라는 거야. 생각해보면 여러분, 본질은 지금 무슨 단어랑 같은 의미로 제시되고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 정해진 역할과 지금 비슷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연필이라는 거는 연필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얘의 역할이 중요해요? 얘는 역할이 중요해요. 글을 쓸 때 어떤 도구가 필요했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연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거야. 연필 같은 애들은 역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실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너 지금 쓸모가 뭐야? 너의 쓸모 모르지. 자기의 쓸모를 정해놓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게 아니죠. 인간은 실존이 먼저 있고 그리고서 이제 본질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도구적인 대상들과 달리 요 실존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다. 요게 이제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거는 본질이나 역할보다는 자기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존재라는 측면이 훨씬 더 인간에서는 중요한 거다라는 뜻이고요. 그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항상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향성을 지닌대요. 여러분 문장이 길어요. 주어 서술어부터 딱 뽑아보세요. 인간의 의식은 무엇을 지니는 거야? 지향성을 지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인간은 여기는 살짝 지워볼게요. 인간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죠?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인간은 현실의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현실의 대상이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대요. 자, 여러분 인간이 도구로 쓰는 게 뭐예요? 바로 의식이다. 그쵸? 여러분 의식과 같은 수단이나 어떤 원인에 해당하는 거는 쌤이 C 이렇게 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 요 의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현실의 대상도 초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자신도 초월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는 결과를 나타내는 이펙트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은 의식을 통해서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 대상을 초월하거나 자기 자신,
요거를 초월하는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대상이나 자기 자신을 초월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요 말의 뜻을 한번 이 문단에서 찾아봅시다. 이 문단, 그렇다면 사르트르는 인간이 어떻게 의식을 통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그렇죠. 이 문단에서 바로 어떻게 초월하는데 이 이야기를 구체화해주고 있어요. 그는 그 해답을 무화와 상상이라는 의식을 작용해서 찾는데요. 아, 여러분, 요 의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와 뭐예요? 무화와 상상이에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무화란 의식이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여는 활동을 뜻한다. 그러면은 무화라는 것은, 자, 인간이 있어. 인간이 요 사과를 보는데 이 사과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얘를 부정하고 얘랑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가능성을 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부정하거나 거리를 두는 게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무엇의 방법이에요? 무화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부정하거나 거리를 둬.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과는 없어. 이런 허무한 결론으로 도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무화를 하잖아. 그러면은 사과를 있는 그대로의 사과로 보지 않으면 그 사과의 가능성을 더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어요. 자, 사과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 친구를 무화하면은 사과의 또 다른 가능성, 예를 들면 황금 사과야, 이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진대요. 무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요게 바로 무화예요. 인간은 무화를 통해 현실에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자신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지향할 대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쌤이 여기서 이제 예시 근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대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데,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는 내 눈앞에 있는 사과겠다. 그쵸? 눈앞의 사과. 다른 가능성은 뭘까요? 황금 사과. 무화를 통해 현실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있대요. 눈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부정하고 자기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지향할 수 있대. 이들의 있지 않은 것 바로 뭐겠어? 황금 사과겠죠. 여러분, 무화는 무의미한 것으로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뭔가 내 눈앞에 있는 틀을 깬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깬다는 거예요. 이때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떠올리는 거. 얘들아, 있지 않은 것 뭐지? 황금 사과지. 자, 이 황금 사과를 떠올리는 것이 바로 상상이래요. 아, 그러면은 요거를 떠올리는 게 상상인데, 얘들아, 그러면 상상을 하려면 반드시 무화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 그쵸? 더 읽어볼까요? 상상은 단순한 환상과 달리 현실을 무화함으로써 새로운 비실제적 대상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의식의 활동이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선후관계가 나오거든요. 상상을 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돼? 반드시 무화를 먼저 해야 돼. 자, 볼까? 무화함으로써 새로운 비실제적 대상을 창조하는 의식의 활동이다 라고 말하니까 무화, 그 다음에 비실제적 대상 창조, 요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실제적 대상은 과연 뭘까요? 그렇죠. 황금 사과인 거죠. 그렇다면 상상이라는 것은 요 비실제적 존재를 창조하는 것.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애들을 떠올리는 것. 이게 바로 상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근데 상상은 어떤 작용이냐면 굉장히 능동적인 것입니다. 자, 가령 눈앞의 사과. 요 예시 한번 볼게요. 가령 눈앞의 사과를 보고 그것의 빨간색이나 둥근 모양을 지각한다고 하자. 여러분, 그러면 눈앞의 사과, 빨간 사과, 둥근 모양, 요거는 전부 다 내 눈이 직접 보는 거다. 그쵸?
우리의 의식은 사과에 보이는 모습 그 자체나 사과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무화할 수 있어요. 자, 요거로부터 벗어나려고 얘랑 자기를 분리하는 거야. 거리를 두는 거야. 그럼으로써 사과의 내부가 비어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대요. 여러분, 사과의 내부는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요게 비어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떠올린 거죠. 상상한 거죠. 실제 현실과 다른 거죠. 요게 바로 가능성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감각한 것 그 이외의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또는 뭘 떠올릴 수 있냐면 탐욕을 떠올릴 수 있어. 얘들아, 사과는 그냥 사과잖아. 근데 거기서 탐욕을 떠올리려면 일단은 내 눈앞에 있는 사과랑 거리가 좀 멀어져야 되겠지. 있는 그대로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좀 두고 한번 생각을 해야 탐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또 유혹, 요것도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 요거는 눈앞에 있는 사과를 집착하지 않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상을 떠올리는 상상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사과를 관찰하고 있는 나를 무화하고 사과를 좋아하는 나를 상상함으로써 현재의 자신도 초월할 수 있대요. 자, 그렇다면 사과를 관찰하고 있는 나는 지금 현재 실제 존재하는 나다. 그쵸? 자, 요렇게만 집착해버리면 더 이상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 그래서 사과를 좋아하는 나를 새롭게, 지금은 없지만 그런 존재를 상상하면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뭔가 내 눈앞에 있는 감각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여는 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진 철학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3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사르트르는 이러한 무화와 상상이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예술가들은 무화와 상상을 통해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그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대요. 자, 일반적인 인간만 무화하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도 하는데, 예술가들은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아. 얘들아, 만약에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잖아? 그러면 눈앞에 있는 거에 집착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그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대요. 자, 이거는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떠올리는 가능성이죠. 상상을 통해서 요거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화가가 눈앞에 있는 사과를 보고, 자, 눈앞에 있는 사과를 보고 새롭게 상상한 색과 형태로 그것을 그린대요. 자, 새롭게 상상한 색과 형태. 예를 들면 뭐 황금 사과야, 또는 파란색 사과야. 그게 실존하는 거야, 아니면 떠올린 거야? 떠올린 거라는 거죠. 이 그림은 현실의 사과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의식이 새롭게 지향하는 대상을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 요 새로운 지향, 요게 사르트르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예술가의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은, 자, 여러분, 지향하는 대상은 눈앞에 있는 거야, 아니면 머리로 지향하는 거야? 머리로 지향하는 거죠. 요렇게 가야 되겠죠. 구체적인 물질적 기반을 통해 비실제적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술가가 자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상상한 어떤 것을 이렇게 떠올렸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상상만 하고 끝내요? 아니면 그림을 그려요? 황금사과 그림을 그리죠. 황금사과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예술가가 황금사과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얘들아, 뭐가 필요해? 캔버스가 필요하지. 또 뭐가 필요해요? 물감, 붓,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가볼까요? 캔버스와 물감 같은 건 뭐냐면은 요 물질적 기반에 해당하는 친구들인 거야. 캔버스가 있어야 상상한 황금사과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사르트르는 이러한 물질적 기반을 아날로공이라고 명명했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나오는 캔버스와 물감 이런 것들을 아날로공이라고 보았대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사르트르가 아날로공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떠올린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니까 아날로공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더 읽어봅시다. 아날로공은 그림의 캔버스나 물감, 음악의 선율처럼 상상한 결과를 지각 가능한 형태로 나타내는 유사 표상물이래. 자, 예시, 캔버스, 물감, 음악의 선율이야.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지각이 가능하죠. 지각이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감각으로 보거나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유사표상물이라고 한대요. 쌤, 유사표상물이 뭔데요? 자, 몰라도 돼. 아날로공이 유사표상물인 거야.
상상이 현실의 제약을 넘어 가능성의 세계를 펼치도록 돕는 자 뭐이다? 아날로공은 유사표상물로 아날로공은 뭐이다? 매개체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날로공은 또 같은 말 매개체이고요. 아날로공은 또 같은 말 유사표상물이에요. 자 아날로공은 왜 중요한 거야? 상상이 현실의 제약을 넘어 실제로 우리 눈에 귀에 감각될 수 있도록 가능성의 세계를 펼치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라서 아날로공이 중요한 거예요. 즉 아날로공은 비실제적 대상. 자 여러분 비실제적 대상 뭐예요? 이 사람이 떠올린 황금사과죠. 황금사과를 감각적 경험 속에서 현존하게 만드는 상상의 외적 지지대다. 자 상상은 실제하지 않잖아. 실제 없잖아. 근데 상상이라는 걸 나눠야지 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상상을 나누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지수단이 아날로공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말 한 번 더. 상상의 외적 지지대. 그렇다면 아날로공은 중요한 게 맞겠다. 그죠? 자, 한 문단 더 가볼까요? 예술 감상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얘들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술 감상의 영역을 이야기했어. 예술 창조의 영역을 이야기했어. 요 문단에서는 예술가 입장에서 무화와 상상과 아날로공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문단에서는 예술가 입장이 아니라 감상하는 사람, 우리들 입장에서 무화와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 같다. 그죠? 사르트르에 따르면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래요. 자, 어떤 그림이 있어. 자, 요 그림을 감상자가 본단 말이지. 여러분, 감상자 눈앞에 있는 사과 그림은 사실 상상을 눈앞에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펼쳐놨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 요 황금사과는 내 눈앞에 있는 대상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얘를 대상으로 보고 아무 상상도 안 하나요? 아니 뭔가를 해요. 의식적인 작용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술가도 인간이지만 감상자도 인간이잖아. 모든 인간은 무화와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사르트르에 따르면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물질성을 초월한 대상을 상상한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초월한 대상은 당연히 상상한 대상 노란 색깔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노란 색깔 해야 된다. 그죠? 그는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의 결과로 탄생하는 그 대상이 바로 미학적 대상이래요. 그러면 감상자도 요 그림을 보고 자기 머릿속에서 뭔가를 떠올려. 황금사과를 보고 뭘 떠올릴 수 있을까? 탐욕을 떠올린다고 생각해볼까? 탐욕은 아까 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뭘 떠올릴 수 있을까? 성공을 떠올린다고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얘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요 성공이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야? 미학적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미학의 대상, 미학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더 가볼게요. 사르트르는 감상이 의식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 자신을 초월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감상자를 작품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자로 보았대요. 자, 만약에 작품의 의미를 단순하게 받아들여. 그러면은 내 눈앞에 있는 사과 그림에만 집착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만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요. 성공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감상자는 다시 창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만 창조야? 아니야. 감상해서 상상하면 그게 창조야. 예술작품은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동적으로 주어진 그림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뭔가를 떠올리고 그 그림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 뭔가 가능성을 상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처럼 사르트르의 예술 철학에서 창작과 감상은 모두 인간 의식의 무화와 상상을 바탕으로 한 실존적 활동이래요. 자, 여러분 모두
이런 총칭하는 표현들이 나오면은 시험에 나오기 너무 좋아요. 잘 표시해 두세요. 예술가만 무화와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요 감상자도 무화와 상상을 하는 존재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예술가는 현실을 무화하고 상상을 통해 그것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고, 감상자는 작품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스스로 구성한다. 자, 스스로 구성한다. 재구성한다. 자, 이걸 통해서 상상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요 의식적 행동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르트르에게 예술은 자유로운 인간이 세계에 던지는 물음이자 응답이다. 세계에 던지는 물음. 세계. 또 어떤 가능성이 있니? 또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정말 전부인가요? 또 다른 이면은 없나요? 이런 거를 계속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활동이 바로 예술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철학 질문 치고 굉장히 좀 쉽게 나왔다, 그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은 고1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능을 접하게 되면 수능 때는 이런 철학 지문이 요즘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예전에는 과학 지문이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인문예술 지문이 좀 많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특히 이과 학생들이 이런 지문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사르트르는 저렇게 생각했구나. 네가 반대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사르트르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도르노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쭉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찬반의 의견은 집어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7번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얘들아, 인간의 역할. 쌤이 아까 이거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본질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은 실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역할이 결정되는 거잖아. 너네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야? 아직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르트르한테 감정이입해서 생각해보면 이건 사르트르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쵸? 오히려 연필과 같은 도구들은 요 말이 맞아요. 인간한테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2번, 인간은 환상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무화할 수 있다. 얘들아, 아까 무화의 대상이 뭐야? 자기 자신이야? 무화의 대상은 현실에 있는 것 또는 현실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자신을 무화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환상이라는 말이 신경이 쓰이는 친구들은 여기 위에 가서 이 문단 한번 찾아보세요. 상상은 단순한 환상과 달리 현실을 무함으로써 새로운 비질적 대상을 창조하는 어쩌고저쩌고다. 얘들, 그러니까 상상은 환상과 다른 거야. 무화라는 말을 환상으로 하면 안 돼요. 상상이라고 해야 돼요. 무화라는 말이랑 환상도 안 어울리고요. 자신을 무화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 요 대상이 틀렸어요. 대상도 틀리고 환상도 틀리고, 그러니까 다 틀린 말이야, 그냥 이거는. 3번, 예술가는 현실의 모방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얘들아, 모방하면 창조가 되겠어? 현실에 집착하면 새로운 세계가 나오겠어? 그럴 수 없다, 그쵸?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4번, 예술 감상과 달리 예술 창작은, 얘들아, 여기부터 쎄하지. 왜냐하면 예술가도 무화와 상상한다 그랬고 감상자도 무화와 상상한다 그랬으니까 달리 여기서부터 쎄해요. 예술 창작은 의식의 실존적 아니 둘 다라고 해야지. 5번, 아날로공은 실제하지 않는 황금 사과를 감각 경험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게 만든다. 5번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5번. 5번이 맞는 말이고요. 18번 한번 가볼까요? 자, 18번. 의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의식이 뭐였더라? 뭐하고 뭐 하는 거야? 무화하고 상상하는 거야. 그죠? 무화하고 상상하는 것.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실체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그럴 거면 뭐하러 상상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네. 1번이네, 1번. 1번이 답이야. 2번 한번 볼까? 비실제적 대상을 창조한다.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어요? 네, 자기 자신도 초월할 수 있어요. 어떤 거에서 어떤 거였더라? 관찰하는 나에서. 아까 뭐라 그랬더라? 사과를 좋아하는 나.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4번, 항상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향성이다. 그래, 어떤 가능성을 향해서 쭉쭉 나아가는 거. 5번,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거리를 두게. 자, 여러분, 요게 나쁜 말 같아서 이런 걸 고르시면 안 돼요.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다른 건 없을까?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하는 부정과 거리 두기가 필요해요. 상상을 하려면. 거기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말, 이런 거를 고르려고 하지 말고 사르트르가 했던 말의 의미를 잘 떠올려가면서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19번 문제인데요. 19번은 기억,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본질이 있다라는 기억 문장과 니은 문장은 예술은 자유로운 인간이 세계에 던지는 물음. 예술은 자유로운 인간을 보여주는 어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인간은 뭘 할 수 있는 인간이야?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쵸? 자,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볼까요? 1번, 기억은 본질이 실존의 목적이 된다. 엥? 얘들아,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가 본질이 실존의 목적이야? 이 말은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잖아. 실존은 도구고 본질이 목적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냥 완전 틀렸어, 이거는. 2번, 기억은 개인이 자유를 추구함을 드러낸다. 이거는 여러분 괜찮다, 그쵸?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거는 인간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자유롭고 우리가 정해진 역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한다. 괜찮아요. 3번, 기억은 본질에 따라 실존이 구성된대. 얘들아, 본질에 따라 실존이 구성된다는 건 본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실존이 있다는 뜻이죠. 되겠어요? 순서 완전 반대죠? 안 돼요. 4번, 인간이 사회적 역할에 따라 자신을 규정한대. 얘들아, 역할에 따라 너가 나오는 거야? 아니면 네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역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역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역할에 따라, 역할이 먼저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죠? 5번, 인간이 스스로를 구성해가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거 괜찮네요. 자유롭게 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기억만 먼저 딱 보고 2번, 5번 남았어요. 예술은 자유로운 인간임을 보여주는 어떤 것이다 라는 말인데, 니은 예술 감상이 보편적이어야 한다. 얘들아, 여기 이제 말의 뜻이 뭐야? 예술 감상이 보편적이어야 된다. 너네가 늘 예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쌤, 예술을 좋게 말했으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술이 중요하다. 예술을 꼭 모두가 해야 된다. 요 말이기보다는 예술은 인간의 상상을 보여주고 또 다른 인간이 상상을 하게끔 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5번 한번 보시면 니은은 예술이 인간의 무화와 상상을 통해 세계를 구성해가는 실존적 활동임을 강조한다. 아, 그렇지. 예술은 의식을 하게끔 하는, 의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실존적 활동이다. 얘들아, 이 말이 훨씬 더 적당하다. 그죠? 맞는 거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인데요.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조각가에는 현대인의 고통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소재를 고민하다가 손목 위에 시계를 보고 생각에 빠졌다. 시각을 알려주는 편의장치로 여겼었던 시계가 현대인들을 시간에 종속시키는 구속 장치로 작동하는 모습이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대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본 게 뭐예요? 실제로 본 거는 손목 위의 시계죠. 얘는 원래 이제 얘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시각을 알려주는 편의장치로 여겼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인을 시간에 종속시키는 어떤 구속의 장치야. 얘들아,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에 대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면 이 사람이 떠올린 생각이야. 이 사람이 떠올린 생각이야. 눈앞에 있는 사과야? 아니면 떠올린 황금사과야? 떠올린 황금사과. 그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부서진 시계 위에 청동을 더딥힌 작품 시계를 완성했다. 여러분 그럼 요 시계라는 것은 이 사람이 떠올린 시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나타낸 작품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부서진 시계와 청동이라는 도구가 사용되었어요. 부서진 시계와 청동이라는 도구는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매개체, 유사표상물, 상상의 외적 지지대, 아날로공에 해당되는 재료겠다. 그쵸? 자 그러면 부서진 시계와 청동은 요 새로운 작품을 나타내기 위한 재료, 아날로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을 본 관객 B는 사라진 역사의 허망함을 떠올렸대. 시계에서 사라진 역사의 허망함이라고? 얘들아 이거는 자기가 본 시계를 그대로 해석한 거야? 아니면 새로운 의미를 떠올린 거야? 이거는 새로운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관객 C는 시간의 유한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자신을 연상했대요. 자유로운 자신을 연상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대상을 초월한 거고 요거는 자기 자신을 초월한 거예요. 자신을 초월한 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두 가지로 초월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A는 시각을 알려주는 편의장치를 무화했대. 그렇지. 시각을 알려주는 편의장치를 무화해야 새로운 시간에 종속시키는 구속장치를 떠올릴 수 있겠죠. 너무 맞는 말이고요. 2번 B는 자 B가 누구야? 관객이다. 그죠? 작품 시계의 물질성을 초월한 사라진 역사의 허망함을 무화했대. 얘들아 이거는 자기가 떠올린 거잖아. 떠올린 걸 무화하면 안 되죠. 이게 떠올린 거야. 얘가 상상한 것이야. 여러분 무화의 대상은 뭐라고요? 현실에 존재하는 게 바로 무화의 대상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게 무화의 대상이에요. 지가 떠올린 건 무화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문제가 나오면은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사르트르가 말했던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이 중요한 개념들을 여기 집어넣어서 대조해서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쌤 손목이 시계가 현실인 걸 확신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쌤이 정말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보통 네 생각이 맞아요. 너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네가 생각할 때 이게 그거 같으면 그냥 매칭을 시켜놔. 근데 그러면서 틀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이 개념과 이 예시를 매칭시키는데 언제 잘못하더라. 어떤 지문에서 특히 많이 실수하더라. 이런 거를 아는 것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틀리더라도 일단 매칭시키는 연습 그거를 해보세요. 자꾸 그거를 안 하고 틀릴까봐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다 보면은 끝까지 못해요. 해야 됩니다. 자 3번 읽어보시면 C가 연상한 시간의 유한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자신은 미학적 대상이야. 자유로운 자신이 어떻게 미학적 대상이죠? 감상자가 떠올린 거. 감상자가 떠올린 게 미학의 대상이라 그랬죠. 감상자가 떠올린 게 미학의 대상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맞는 말이겠다. 4번 B와 C는 각각 작품 시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 시계라는 작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의미를 능동적으로 창조했다. 괜찮은 말이겠죠? 마지막 5번 작품 시계의 부서진 시계와 더딥힌 청동은 부서진 시계와 더딥힌 청동은 아날로그 공에 해당하는 친구였다. 그쵸? 상상한 결과를 지각 가능한 형태로 나타내는 유사표상물 아날로공 색깔 파란 색깔로 다 같은 말 이거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이 확실히 2번이에요.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이 없으면 1, 2, 3, 4, 5번 다 안 봐도 돼요. 확신을 가졌다면 2번 찍고 넘어가시지만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5번까지 다 확인했어요. 괜찮았죠? 오늘은 30분 안에 끝났나요? 쌤은 이걸 꼭 30분 안에 끝내주고 싶은데 내가 찍고 보니까 아까 앞에 건 조금 길었던 것 같아. 이번에는 꼭 30분 안에 해결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